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드루킹의 사이비 교주적인 행태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이호철 선생의 판문점 함께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드루킹 취재윤리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TV조선 허가 취소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애하는 김용민 동지께서는 김용민닷컴의 어른 양을 뜻하는 10의 새끼, 10새끼, 그러니까 12개월 미만의 누린내가 전혀 없는 어린 양고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하시었다. 이름하여 ALC 앰버서더 프리미엄 양갈비라 할 것이다. 호주 청정 환경에서 12개월 미만의 양들 중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10의 새끼들을 엄선함으로써 돼지와 닭에 지친 남조선 인민들에게 맛의 신천지를 활짝 열어 제낄 것이라며 어버이 김용민 동지께서는 기뻐하시었다. 특히 다가오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 이 10의 새끼를 함께 먹으면 가족 간의 돈독한 정이 샘솟을 것이라며 극진히 기뻐하시었다. ALC 앰버서더 프리미엄 양갈비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김용민 브리핑. (2018년 4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인공으로 1989년 북한을 방문했던 통일의 꽃 임수경 전 민주통합당 의원입니다. 직접 인터뷰는 아니지만 임수경 전 의원의 뜻을 정리하자면 아직 섣부르게 회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남과 북 정상 사이에 핫라인이 개설된 점은 괄목할 만하다. 남과 북이 수시로 통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남북관계 개선의 큰 진전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생이었지만 온몸으로 분단의 장벽을 허물려 했던 임수경 전 의원. 방북 당시에 했던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허리가 달려왔어도 아픔을 느끼지 않는 자들이여, 분단의 꼭두각시 노름 속에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는 자들이여, 우리들의 만남을 막으려는 너희들의 장벽은 단단하고 두터웠지만 그러나 보라, 조국 통일의 함성으로 일제히 일어서는 7천만 결의를 하나의 삶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대한항공 회장 조양호의 부인 이명희로 추정되는 사람이 노동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동영상 많이 보셨죠? 밀수 따위의 범죄는 안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맡긴 국제항공사업인데 이걸 이용해서 자기들 쓰려고 고가 품목을 몰래 들여오는 범죄를 저지른 점, 국가에 대한 배반이지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양상이 됐습니다. 조양호 일가에게 국적항공사업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은 이제 국민의 일치된 합의가 됐습니다. 국민의 신망을 잃고 국법을 어기는 자가 설령 재벌이라도 패가 망신하며 거리로 나앉을 수 있다는 교훈을 심어주는 것, 그것은 과연 과도할까요? 갑질 없는 나라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믿고 사악한 재벌에게 철퇴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은 조양호 일가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대한항공과 한진 택배 이용을 끊음으로써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국민 무서워할 줄 모르는 기업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가 그렇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간장으로 이어갑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 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 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테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김용민의 뉴스 간장. 오늘부터 김용민 브리핑은 턱도 없고 국민의 관심 바뀐 드루킹 논란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드루킹 공방을 키우는 나쁜 언론, 나쁜 정치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지적해 나가겠습니다. TV조선 2부에서 탈탈 텁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중단,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전 세계를 위한 좋은 뉴스다, 큰 진전이다, 이렇게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선제적 조치를 통해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대담 들어보시죠. 그렇죠. 미래 핵은 이제 포기하는 거죠. 앞으로 핵을 더 갖지 않겠다. 하는 이제 그 의미가 있고, 그 대신 지금 현재 핵, 이거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 그 다음에 이미 미국 동부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이거는 지금 북미 수교, 그 다음에 평화협정과 바꾸자. 그러니까 미래 핵은 포기할 테니까 현재 핵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시작하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정상회담 앞두고. 아, 그렇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있는 것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의미야. 그게 이제 그 협상장으로 미국을 불러내는, 또 남한을 불러내는 그런 일종의 상징적인 조치죠. 이건 사실 북한이 미국한테 준 선물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예.
글쎄, 선물이라고까지는 좀 그렇고. 선물까지는 아닙니까? 네, 선물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테니까, 미국도 북미 회담이라든지 평화협정에 대해서 어떤 그 반대가 불을 줄지, 선물이라고 하면 선물이죠. 선물 줄지 준비해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는 내놓을 테니까 당신들도 뭐 좀, 자세를 잡고 와라 이런 얘기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예. 한편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위장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특히 북한에 퍼주기만 했던 과거의 실책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히며 햇볕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는데요. 이에 대해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은 북한 경제의 기본 구조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홍걸 대표 상임의장과 진행자 김현정 앵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사실은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북한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도 햇볕 정책에 대해서 껄끄러워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비판 세력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 햇볕 정책으로 퍼주기 했던 거 때문에 핵 만든 거 아니냐. 근데 또다시 이렇게 북한 손잡는 거 우리 뒤통수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것은 북한 경제의 기본 구조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라고 할 수 있고요. 무식의 소치입니까? 그러니까 군수 경제와 민수 경제는 아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재래식 무기에 쓸 돈을 모두 핵 개발에만 올인해서 그것을 만든 것이지 외부에서 들어온 돈 가지고 만들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일단 햇볕 정책이 퍼주기다 이 부분은 의미가 없는 이 논란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것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때문에 앞으로 북방 경제를 개척할 기회 그것을 놓칠까 봐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비핵화가 되고 개방이 되면 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로부터도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교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쪽에서 퍼주기 하지 말자, 또는 북에 투자했다가 날릴지 어떻게 하냐, 이런 소리 하고 있다가는 우리가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퍼주기라는 생각은 이거는 지금에 정말 맞지 않는 이야기다. 예, 어불성설이다. 한참 시대에 동떨어진 한참 얘기죠. 동떨어진 이야기다. 남북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은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데요.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은 아직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북미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이재정 경기교육감 그리고 진행자 이동형 앵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그동안 북한이 이렇게 평화공세를 취하다가 갑자기 뒤집은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를 좀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요, 지난 20년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방 세계가 가진 방법을 다 쓰지 않았습니까?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아주 혹독한 경제 압력까지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 모든 게 다 유효하게 작용을 못하고 결국 북핵의 개발하는 과정만 남겨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것은 결국 신뢰 문제인데요. 북한을 신뢰 못한다면 북한이 또 미국도 신뢰 못하는 것이고 결국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번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들어낸다면 미래는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어디서 개최하는지 다들 아실 텐데 북미 정상회담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제3국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한번 교육감님 명언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 생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이든 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걸 상상해 본다면 가장 좋은 장소는 역시 평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양이 제일 좋을 것이고 평양이 만일 안 된다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렸을 때 공부를 했던 그런 국제사회의 중심이 되어 있는 가령 제네바 같은 곳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가 있겠죠. 예. 거기는 끝으로 이렇게 핵 폐기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개혁 개방으로 갈 것이다 북한이 이런 전망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난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전에 상징적인 차원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과 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종전선언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종전선언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할 경우에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종전을 거론하기에 앞서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송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홍일표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종전선언은 핵 폐기가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된 결과로서 선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우리 헌법 제60조 제2항에 국회가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을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할 경우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우용 역사학자는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이기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국회에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있으나 대통령의 선언에 대한 동의권은 없다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이런 문제까지 딴지를 걸고 나오다니 정말 상상 밖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반미로 돌아선 걸까? 이렇게 힐난했습니다. 네티즌들 역시 자유한국당이 대놓고 평화를 거부하고 있다. 종전선언에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스티커, 문구류, 캐릭터 주문 제작 전문회사 IMC 프렌즈에서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든 스티커거든. 어떻게 하면 주문할 수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 IMC 프렌즈에서 주문해봐.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당선 1위는 뿌리오. 12년 연속 1위 노하우로 개인정보 보안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처리도 한 번에. 당선자가 추천하는 1위 문자 뿌리오.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김용민닷컴에서 판매 중인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소개합니다. 용민킴이 관훈 나이트클럽 때부터 하도 광고하기에 침대를 사게 되면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로 하자 마음먹었지요. 보통 가구 종류는 배송비도 만만치 않은데 압축 포장으로 배송도 무료로 해주니 참 신박합니다.
비싼 매트리스는 처음 써봐서 그런지 마냥 좋네요. 아주 튼튼하고 편합니다. 사장님 많이 파세요. 김용민닷컴도 대박 나세요. 네, 이거 순수한 소비자 후기입니다. 한번 주무시더라도 깊고 편안한 잠 추천합니다.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 김용민닷컴에 있습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가지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주 특이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드루킹입니다. 뭐 경제 전문가인 듯 보이기도 하고요, 정치 전문가인 듯 보이기도 하고, 게다가 또 종교 지도자의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완배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좀 다뤄볼까 해요. 예. 그리고 드루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일배, 뭐 변이제 이런 분류의 심리 상태도 한번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무슨 심리학 전공자도 전혀 아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주제이긴 한데요. 예. 그냥 행동경제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심리학에 아주 조금 관심이 있는 아주 얕은 지식에 기반한 이야기니까 너무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지금 야당이나 보수 일간지가 밀고 있는 드루킹 프레임 이런 데 별로 갇히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소개해드렸지만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의 이야기처럼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러면 자꾸 코끼리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제가 먼저 드루킹 이야기를 더 드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뭐 솔직히 아는 것도 없고요. 저는 이번 일 터지기 전에 드루킹이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드루킹이 어째서 이게 아니고요, 과거에 기업을 가보면 기업 사상이라는 것에 미쳐 있는 직장인들이 꽤 있어요. 마치 기업 이름이 자기의 종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종합지 기자 시절에 모 라면 회사 홍보팀장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식품 유통을 담당할 때였는데요. 그런데 만난 자리에서 별 생각 없이 팀장님 요즘은 식습관이 좀 건강한 쪽으로 많이 발달을 해서 튀긴 음식 라면 판매량이 아무래도 좀 떨어졌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공격적으로 물은 것도 아니고 당시 라면 회사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었고 주가도 하락하는 추세여서 이렇게 평범하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 홍보팀장님이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냐고, 기자님. 라면을 기름에 튀겨도 그 기름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몸에 안 좋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시냐고. 진짜 잘못 알고 계시는 거라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뭐 라면이 몸에 좋겠죠 이러고 끝냈어요. 예. 나중에 이제 궁금해서 이분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이 정말 자기 회사를 종교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 대한 아주 작은 공격도 견디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라면을 기름에 튀겨서 몸에 안 좋죠? 요 말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람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꽤 많은 직장인들이 자기 회사를 저렇게 종교처럼 생각하고 목숨을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후에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답을 못 찾다가 2016년에 발간된 심리 조작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저한테 가장 설득력 있는 해답을 줬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정신의학 연구자인 도카다 다카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오늘도 이 책을 기반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충격을 좀 받았던 장면은 이겁니다. 하나는 드루킹, 뭐 하는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 김용민 브리핑을 쭉 모아서 듣다 보니까 제 느낌에 이 드루킹이 약간 사이비 종교 교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드루킹이 남긴 경공모 대화록 이런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예수회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문재인 정부의 주국이 로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대지진과 오키나와 침몰설? 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고요.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온 증언을 들어보니까 송하 비결, 자미두수 이건 뭡니까? 근데 이런 사주책을 기반으로 해서 예언도 했다 뭐 이런 증언도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보통 우리 주변에 저런 미친 소리를 하면 그냥 병딱 취급을 하고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공모 모임인가 거기에 가담을 했고요. 그 말을 믿고요. 돈을 냈고요. 이랬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가 궁금증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리조작의 비밀의 저자인 오카다 다카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려는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조작하려는 사람들을 일단 터널 같은 것으로 밀어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성을 잃게 만드는군요. 좌우 분별 못하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작을 할 사람을 찍으면 그 사람을 출구까지는 아무 빛이 없는 아주 가늘고 굉장히 긴 통로 같은 환경에 밀어넣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카시는 이 터널이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는 굉장히 강력한 구동장치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터널에 한번 들어가면 사람이 일단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구까지, 그러니까 오로지 그 출구에서 비춰지는 아주 작은 빛만 보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터널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 외부로부터 시야가 완벽하게 차단된 이 상태에서 나를 밖으로 안내해주는 출구의 빛 한 점만 쭉 따라가다 보면 터널을 나오는 순간에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와의 차단, 한 가지 목표만의 강요, 이게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무슨 사이비 종교에서나 사용되는 전략 같은 생각이 들으시죠? 그런데 이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카시는 이게 우리 일상에서도 너무 많이 존재하는 과정이라고 설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운동선수들을 한 팀에 모아놓고 합숙을 시키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터널에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을 시키죠. 핸드폰 압수하고요. 그리고 오로지 우승만 쳐다보게 합니다.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든 이겨야 돼. 이기는 것만이 나의 목표야. 이런 심리 조작에 걸리게 돼요. 다카시가 드는 또 다른 예가 인류학교 진학반,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놓은 학원, 이런 것도 똑같은 터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을 밀어넣고요. 젊었을 때 꿈을 키워야지, 또래들과 놀면서 교감 능력을 키워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개소리 취급을 해버려요. 오로지 명문대, 오로지 스카이, 이 간판 하나만 보고 그 터널 안에서 그곳 하나만 목적을 두고 합숙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사람을 키우잖아요. 거기서 자란 청소년들은 백발백중 심리 조작에 걸려드는 겁니다. 나양욱 같은 또라이가 이래서 나오는 거죠. 다카시의 책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터널은 아이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상하의 탑이라 불리는 대학이나 기업을 비롯한 종쪽 사회 조직도 그곳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를 쓰면 쓸수록 터널의 양상을 띠게 된다. 대표적인 곳이 대학병원 같은 곳이다. 교수에게 인정받고 그 작은 세계에서 출세하는 것이 둘도 없는 성공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 세계의 규칙을 지키고 교수의 명령에 따르며 교수의 의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다. 자신의 일이나 가족의 사정은 물론이고 때로는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일조차 뒷전으로 미룬다. 권위에 순종하고 보스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또한 일본 특유의 폐쇄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의국 제도는 심리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적습니다. 한 대목만 더 보겠습니다. 블랙 기업도 터널이라 할 수 있다. 블랙 기업이라는 건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동 착취를 일삼는 기업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한편 블랙 기업도 터널이라 할 수 있다. 열악한 노동 조건에 희생되고 우울증이나 과로사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지나칠 정도로 기업의 가치관을 따르고 기대에 부응하려고 발버둥 쳤던 모습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들 또한 터널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라면 회사 홍보팀장 분이요. 이런 분인 거죠. 기업이라는 터널에 갇혀서 기대에 부응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그 기업 문화라는 터널 안에서 출세, 인정받음, 이런 출구의 빛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러면 매우 위험한 정신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요. 제가 이 드루킹 이야기를 보면서 저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든 대목이요. 일단 카페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외부 정보를 차단시킵니다. 내 이야기만 들어. 이렇게 자기들만의 터널을 만들어요. 그리고 드루킹이라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요게 그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던져집니다. 이렇게 심리 조작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진리야. 나 외에 아무 정보도 듣지 마.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마. 이 차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말을 잘 따르는 자들에게는 빛이 있으리라. 이런 희망을 주죠. 그러니까 오키나와 침몰설 이런 개소리를 들어도 수천 명이 그 카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분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물론 제 이 분석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안 빠지기 위한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은요. 터널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더 오픈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객관화해서 들을 수 있는 위치에 끊임없이 자기가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차단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집단에서요. 야, 여기 이야기는 무조건 다 맞아. 다른 데 이야기 절대 듣지 마. 이러는 곳도 있잖아요. 예. 무조건 피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그게 터널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러면 사람 심리가 아주 뒤틀어져요. 이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드루킹이 보수적인 가치로 사람들을 터널에 가둔 게 아니거든요. 진보건 보수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걸 차단하는 건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일단은 상책입니다. 다카시 이야기 중에 또 하나 귀담아 들을 대목은 그러면 심리 조작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터널에 가두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심리적인 조작에 많이 당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쉽게 터널에 꼬셔 들어가느냐, 이런 걸 해석한 대목이 있습니다. 다카시는 심리가 쉽게 조작되는 사람들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의존성 인격장애, 높은 비암지성, 불균형한 자기애, 스트레스와 갈등, 취약한 자기 환경,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던데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진짜 공감이 가는 대목이 불균형한 자기애라는 대목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인격장애 같은데요. 굉장히 과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위대한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받기를 끊임없이 열망을 해요. 그런데 다카시 교수가 이런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 의외로 이런 사람들 중에 내면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상도 크고 꿈도 크고 자기가 대성할 사람이라고 믿는데 속을 파보면 자신감도 없고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그래서 이걸 불균형한 자기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불균형이 잘 안 드러나요. 성공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성공을 못하고 현실 생활이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이 불균형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다카시 교수 말로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살 테러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주로 시골에서 도시로 옮긴 젊은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사니까 이 불균형한 자기애가 잘 안 드러나죠. 그리고 시골 커뮤니티 안에서는 자기가 잘난 척도 하고 아는 척도 하고 그러면 인정도 받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도시로 오잖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러니까 이걸 뭔가 입증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불균형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요. 이러면은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몸을 던져서라도 불살라서라도 사람을 죽여서라도 인정받고 싶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리 조작에 잘 빠지죠. 그래서 자살 테러 같은 걸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그 당시에 제일 떠올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변희재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에 진중권 교수를 자기 이상형으로 삼고 막 닮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인정받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외면으로는 자기를 과대평가하죠. 나는 진중권 같은 농객 정도는 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내면을 파보면 백발백중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중권 교수한테 한번 뻥 차이니까 이 불균형한 자기애가 폭발을 해버립니다. 스스로 심리 조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변희재 처음에 서프라이즈인가? 그때 활동하던 모습을 보십시오. 상당히 진보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태극기 누르고 뷰은깍지들 지금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를 인정해주는 곳이 거기인 겁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극기 누르고 다니면 자기의 열등감이 감춰집니다. 내면의 열등감이요. 그러니까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변희재는요. 환자입니다. 환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다카시 교수 개념으로는 불균형한 자기애라는 인격 장애를 지금 앓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일요일에 방송했다고 하던데 제가 방송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월요일에 SNS 타임라인을 보니까 상당히 화제가 됐던데요. 스트레이트에서 일베들이 폭식투쟁? 그러니까 세월호 유족들께서 단식하시는데 앞에서 피자 처먹고 치킨 처먹고 손으로 일베 표시하고 사진 찍고 이게 이제 삼성 쪽 지원이었다는 폭로가 방송에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천인공노할 일이죠. 그런데 그거 보면요. 일베라는 애들은 이 불균형한 자기의 표상 같은 겁니다. 그리고 터널에 들어가서 심리 조작을 당한 대표적인 인간들이죠.
얘들 겉으로는 자기들이 무지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찌질한지 압니다. 열나 자기가 무능하다는 사실도 알아요. 열등감에 쪄들어 있습니다. 이 과대망상과 열등감, 이 정반대의 심리가 콜라보로 존재를 하면 야, 너 이렇게만 하면 내가 먹어줄게. 인정해줄게. 요 한마디에 돌아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자기 얼굴 버젓이 내밀고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피자 처먹으면서 그게 영웅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고 자기들끼리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와, 너 멋있다. 너 좀 짱인 듯 이 지랄들을 하죠. 그러면 그게 더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얘들 전부 다 심각한 환자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환자들은 일베라는 커뮤니티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완벽한 터널 안에 스스로 갇혀버린 겁니다. 이러면 거의 완벽하게 심리조작에 걸려들어요. 이게 다카시 교수의 의견입니다. 이건 진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는 진보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인정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도드라져야, 내가 인정을 받아야 역사가 발전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저는 확신해요. 진보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매우 불균형한 자기애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자기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튀어가서 또 또라이 짓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드루킹 같은 애들이 그런 애들인 거죠. 제가 짧게나마 보고 배운 진보는 내가 아니라 남이 인정받도록 하는 겁니다. 불균형한 자기애가 아니고요. 적절한 자기애와 뜨거운 타인에 대한 사랑, 이게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할 만한 진보적인 삶을 사신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민중을 내세우죠. 투쟁의 성과가 생겨도 그 성과를 자기를 빛나게 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동지들을 빛나게 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다시 민중들에게 돌아오도록 애를 쓰죠. 이게 바로 불균형한 자기애가 아니라 자기애와 타인에 대한 사랑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진보의 기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드루킹 사건을 보면서 이게 범진보 진영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드루킹 또라이죠. 또라이인데 그 또라이가 수천 명의 카페 회원을 이끌고요. 저 따위 유사종교 같은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건 우리 또한 가끔 혹은 종종 그 터널에 빠져서 심리 조작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카시 교수의 책 중에 에필로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여유를 잃고, 이제 이게 터널에 빠졌다는 이야기죠. 스스로 생각할 여유를 잃고 수동적으로 남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것을 자신의 의사라고 착각하게 될 때 전체주의의 망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배타주의와 전쟁으로 내달리게 한다. 또한 흑이냐 백이냐 결말을 지으려는 결벽성이 심해지고 독선적인 과잉 반응이 일어나기 쉬워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린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터널에 들어가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적절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거기에 걸맞은 타인에 대한 사랑을 조화롭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독선적인 과잉 반응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오랜만에 꺼내들고 쭉 읽으면서 계속해서 변희재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변희재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변희재는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경계하고요. 열린 귀를 가진 타인에 대한 사랑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살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오늘 브리핑을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온라인 안에서 보면 가짜도 많고 뭐 진짜가 더 많겠습니다만은 가짜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요. 네, 결국은 드루킹 카페 다 그런 거겠죠. 아이고, 오늘 참 답답한 우리 사회의 일면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통일은 뜻밖의 갑자기 올 수 있고 마치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도둑이 드는 것처럼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었지요. MB의 영향인지 통일을 유문하는 기자들이 도둑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의 출판사에서 TV조선 기자가 도둑질을 했다고 합니다. TV조선의 편지 한번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TV조선입니다. 저희 측 수습 기자가 드루킹의 출판사에서 태블릿 PC와 USB를 챙겨왔습니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에서 영감을 받아 특종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특종을 잡으려던 기자를 도둑 취급하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자료들은 저희가 잘 분석해서 알려드릴 테니 압수수색은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수습 기자가 단독으로 도둑질을 했다는 이야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선배 기자 또는 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믿는 게 더 합리적이지요. 만약 태블릿 PC와 USB에 담긴 자료를 보도했다면 도둑질을 한 게 탄로 났을 텐데 보도도 못할 자료는 왜 도둑질한 거예요? 네? 그 안에 내용을 보도를 하려던 게 아니고 아무도 보도를 못하게 하려고 태블릿 PC와 USB를 챙겨온 거라고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려고 하지 말라고요. 하하하하. 자유한국당 박성종 의원은 드루킹과 관련해서 TV조선에 자료를 제공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지요. TV조선이 국정원도 아니고 무슨 정보를 그렇게 마구잡이로 수집합니까? 네? 국민들이 드루킹 사건을 모두 궁금해하고 있다고요? 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하라고요? 아이고, 여론조사 결과 과반의 국민은 드루킹 특검에 반대하고 있어요. 오히려 TV조선의 종편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참했어요. 자중하세요. TV조선은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북한 여성 응원단 숙소를 몰래 촬영하기도 했지요.
TV조선의 영특석 클럽이 부른 훔쳐보기 띄워드릴게요.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헤이 브로, 요즘 비어가는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내가 물건 하나 추천할까? 툭툭 두드리기만 하면 머리가 채워지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하겠지만 해안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남 해안과 제주도는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예상 기온 서울 11도, 대전 11도, 광주 14도, 대구 12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16도, 춘천 14도, 전주 16도, 부산 15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남북관계 또 통일에 관한 그런 작품을 소개해 주시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실감 있게 와 닿을 때가 참 드물었죠. 네. 오늘 판문점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오늘 읽는 책 그 메모를 보니까 네. 2016년, 그러니까 재작년 9월 19일 무렵에 이호철 선생의 판문점 얘기를 했었네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읽는 건 각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호철 선생의 판문점 작품이 두 편이 있습니다.
1961년에 쓴 판문점이 있고 2012년에 쓴 판문점 2가 있는데 오늘은 판문점 1에 해당하는 1961년에 쓴 작품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고요. 내일은 2012년에 쓴 판문점 2를 소개하면서 판문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 합니다. 먼저 판문점 하면 한자부터가 좀 이상합니다. 지역명칭 치고는 좀 낯설죠. 판자는 판자할 때 판자고요. 문은 뭐 대문 할 때 문자인데 이 점자가 가게 점자입니다. 그러니까 점포할 때 점자예요. 네. 판자로 만들어 놓은 문으로 된 뭐 가게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런데 조금 이따 소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이곳을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한국 전쟁의 정전 협상이 진행된 곳으로 알려져 있죠. 판문점은 이호철 선생도 소설에서 정전 협상을 한 가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전 협상이 진행된 곳이고요. 행정구역상으로는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라 그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소로는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판문점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에 두 가지 행정구역의 이름이 있군요. 네, 그런 셈입니다. 남한에서는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고 북한 쪽에서는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판문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정전협정이 1953년 7월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때 그 포로 교환 업무를 맡게 된 중립국 인도군의 막사와 포로 교환 장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허벌판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곳의 그 장소적 의미는 뭐 만만치가 않죠. 우리 분단의 그야말로 상징이었고 하나의 그 가게 같은 곳이 우리를 틀어지고 이런 긴 세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판문점이라는 소설은 뭐 진수라는 기자가 판문점에 가서 납북자 협상 문제 때문에 북한 여기자하고 나누는 얘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줄거리는 오래전에 방송했던 걸로 대신하기를 하고요. 그때 읽어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중심으로 2018년에 보는 판문점의 의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판문점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잠깐 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 판문점은 분명 판문점이었고 한자로 쓰는 판문점입니다. 이 나라 북위 38도 선상 근처에 있었던 해괴망측한 잔물이었다. 일테면 사람으로 치면 가슴패기에 난 부스럼 같은 거였다. 부스럼은 부스럼인데 별로 아프지 않은 부스럼이다. 아프지 않은 원인은 부스럼을 지닌 사람이 좀 덜 됐다, 불감증이다, 어수룩하다는 데 있다. 한데 그 부스럼은 그 사람으로서도 딱하게 알기는 아는 모양인데 어쩐단 도리가 없다. 그 부스럼을 지닌 사람은 그 부스럼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공동 책임을 지고 싶어하고 그 당대를 살펴보면 사실 그럴 만한 객관적인 내력도 어느 정도 있긴 있었다. 그러나 그 공동 책임이 도무지 불가능했다. 그리하여 그 당자는 덜 됐다고 해도 할 수 없고 불감증이라고 해도 할 수 없고 어수룩하다고 해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네, 38선에 있는 판문점이 일종의 부스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스럼이 나면은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수룩한 사람인 것처럼 불감증인 사람인 것처럼 좀 덜 된 사람처럼 이 판문점이라는 부스럼을 그대로 둔 채 이 긴 세월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작품은 1961년 작품이니까 판문점에서 정전 협상이 있었던 뒤 한 8년 후죠. 일단 이런 부스럼이라고 판문점 명명합니다. 그 다음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부스럼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그 절체절명의 중량을 지니게 되어 심지어 관광 유람지 구실까지 하였다. 판문점이란 이런 세계 유일의 점포로서 문자 그대로 남북으로 난 두 개의 문이 판자문으로 되어 있어 그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쾅 닫아도 한참을 흔들흔들했다. 천장이 낮은 길쭉한 단층 집으로 휑하게 큼직한 흡사 2세기 전 국민학교 교실 같은 마루방인데 신을 신은 채 드나들어도 괜찮게 되어 있었다. 문은 북문하고 남문이 있었다. 이를테면 그 문이 판자문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그 문을 두고 제법 근엄한 묵계가 있었다. 남문 사용자는 남문만 사용할 것, 북문 사용자는 북문만 사용할 것,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엔 가로줄이 쳐 있었고 그 줄을 사이에 두고 마주 무쇠 테이블이 놓여 있다. 각각 3개씩 6개의 테이블이었다. 네. 우리 뭐 TV 화면이나 또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서 판문점을 많이 봤을 겁니다. 예. 보면은 정말 그 바라크 같은 건물이 2개 있죠. 그리고 북쪽으로 통일각이 있고 남쪽으로 평화의 집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바라크 같은 판자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이렇게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지면서 엄숙한 표정을 지면서 지금까지 이런 세월을 살아왔던 거죠. 예. 판문점이라는 이 장소성이 갖는 의미는 뭐 우리에게도 각별하지만 세계사적 맥락에서 보면은 이 남북을 나누고 또 동서의 냉전 구도를 나누고 또 동북아를 절단하는 그런 분절선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판문점이 평화의 장소로 바뀐다면은 이 남북을 넘어서 동서가 새로 열리는 그리고 동아시아가 새로 열리는 그야말로 장대한 장관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소설에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판문점이 그야말로 과거의 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0년 전, 정확히 얘기하자면 57년 전에 쓰여진 이 작품을 빌어서 제가 간절하게 기원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 이 부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00년쯤 뒤 판문점이란 고어로 판문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판문점은 한자로 쓴 판문점입니다. 그때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쓰일 것이다. 1953년에 생겼다가 19XX년에 없어졌다. 지금의 개성시의 남단 문화관이 바로 그 자리다. 원래 점 혹은 점포라는 말은 상점이라든가 가게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였다. 이 어휘의 시초는 역사의 단계에 있어 초기 수공업 시대에까지 소급되어야 한다. 이미 고전 경제학에 속하는 문제지만 자유기업이 성행하면서 이른바 소상인이 대두된과 더불어 인류 역사의 곽광을 받은 어휘이다. 그러나 이 판문점의 경우는 그런 전통적인 뜻의 점포가 아니라 희한한 점포였다. 이 점포의 특수한 성격을 밝히자면 당시의 세계 정세, 그 당시 세계의 하늘을 뒤덮었었던 냉전 기류를 비롯하여 그 밖에도 유교라는 동족 상잔을 설명해야 하고 그것은 적지 않게 거창하고도 구구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생략하기로 한다. 이러니 폐지하여 회담 장소였다. 휴전회담이라는 것을 비롯해서 군사정전회담이라는 것이 무려 50여 회에 걸쳐 있었다. 휴전회담이라든가 군사정전회담이라는 말도 긴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역시 생략하기로 한다. 그 회담 기록이 적힌 거창한 문건이 지금 인류 역사의 기념비적인 익살로서 개성박물관에 안치되어 있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익살로서요? 유머, 웃음. 예. 그러니까 웃기는 기억으로 이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이 소설의 화자이자 주인공인 그 진수의 몽상입니다. 몽상인데 200년쯤 지나면 판문점이 고어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은 다 익살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 판문점 이런 것들은 다 개성박물관에 안치되게 될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이 소설을 쓴 57년 만에 갑자기 도둑처럼 뚜벅뚜벅 우리에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어서 감개가 참 보통이 아닙니다. 이호조 선생이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살아계셨다면은 당신이 간절한 바람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 보고 어떤 감회에 젖으셨을지 상상하기 어렵지만은 그 깊이는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오래지 않은 시간 내에 이 소설의 바람대로 판문점이라는 말 자체가 고어가 되고 이 장소가 남북을 가르는 날카로운 분단선이 아니라 정말 평화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장소로 거듭나기를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전해봅니다. 예. 이 당시만 해도 판문점은 뭐 그렇다 할 건물도 제대로 없고요. 그냥 휑한 벌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남북회담이 잘 돼서 또 북미회담도 잘 돼서 이곳이 하나의 평화의 상징처럼 되면은 다른 건물이 들어서겠죠. 그 바람을 다시 담아서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판문점 근처에 이렇다 할 집이라고는 없고 부속 건물들만이 몇 채 띄엄띄엄 서 있었다. 판문점 앞은 들판이었고 뒤는 펑퍼지만 언덕이었다. 지금의 개성시 통문로 거리가 앞에 해당되고 문화회관 별관이 뒤편에 해당된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었고 민족의 에너지를 쓸데없이 좀먹는 일이었던가. 통탄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때 그 시절에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걸 상상해보라. 더구나 외국 사람까지 주역으로 끌어들여서 말이다. 근엄하게 우울한 표정으로 그 문을 드나들었다는 것을 상상해보라. 그것이 그때에는 상식으로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놈의 상식이 어찌 통할 수가 있더란 말인가. 네, 정말 이런 상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근엄하게 우울한 표정으로 그 문을 드나드는 그 상식은 다 깨져버리고 자유롭게 오가는 곳으로 거듭 태어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판문점에 함축된 이런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한편의 코미디인지를 역설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작품. 예, 정말 100년 뒤쯤에는 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민족 구성원끼리 서로를 적대시하고 그리고 맞서 싸우고 또 민족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정치 세력도 있고요. 이 100년 뒤에는 얼마나 이 우스운 꼬라지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 평화 분위기, 평화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냥 독수리의 눈으로 한번 지켜봐야 할 테고요. 네. 반평화 세력들 이 기회에 끝장내지 않으면은 또다시 우리는 또 다른 판문점을 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임해야 될 줄 압니다. 예. 이 남북회담, 북미회담, 평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건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일단 그 문학적으로 들려주는 이호철 선생이 판문점을 읽으면서 판문점을 저 멀리 보내고 새로운 의미의 이 평화의 장소를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 메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수습기자가 드루킹 김모 씨의 출판사 사무실에 침입해 태블릿 PC와 USB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수습기자 차원의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 어떤 계획에 의해 무단 침입과 절취가 자행되었다고 볼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TV조선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3시까지 모두 3,806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80%, 5명 가운데 4명은 TV조선의 조건부 재허가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18%, 5명 가운데 1명은 책임자 처벌을 포함해 TV조선이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1%, 시청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1%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이 여러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푸른 하늘님, TV조선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홍지희님, TV조선은 드루킹 사건에 사활을 걸은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PPL 시간 2건이에요. 술친금 후기 김모 씨가 쓴 게 있는데 읽어볼게요. 술친금 무료 체험받고 며칠 뒤 술자리가 있어서 술 마시기 30분 전에 한 포 먹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패 삼겹살을 안주 삼아서 소주 3병, 그렇게 삼겹살과 소주 마시고 밥은 먹지 않고 바로 2차로 직행, 바에서 스미노프 반병 정도 마시고 집으로 갔어요. 다음날 6시쯤 기상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평소에 있어야 할 숙취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재용아, 폭식투쟁 때 술 마신 사람들한테 이거 나눠줘야지. 술친금. 포털에서 술친금. 그 김종인이라고 봐요. 미공 대장사랑 사용 후기 그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매사에 의욕이 없던 우리 동생, 여동생인데 달라졌다고 보는 거지. 미공 대장사랑을 먹기 때문에 똥배가 싹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몸이 개운해지고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하는 거지. 물론 살도 쫙 빠졌다고 봐요. 아시나? 여자 얼굴은 대장 건강이 좌우하는 거. 제주도에 오름 저리 가라 올라왔던 뾰루지며 여드름들이 그 추워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쏙 들어갔다고 보는 거지. 미공 대장사랑, 미공 대장사랑. 1522 8972, 1522 8972. 안 칠습니다. 행사 상품이나 사은품으로 USB,
많이 선택하시지요. 샌디스크 USB CZ50 16기가 네피알에서 단체 주문하시면 개당 3,000원 이상 싸게 공급합니다. 50명한테 나눠주는 거면 부가세 포함 38만 원 조금 못되게 공급해드립니다. 이름 있는 USB를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는 네피알. 네피알은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는 반촉물 전문 쇼핑몰입니다. 드루킹 회원들에게 찾아가 인사드리고 제 이름이 바뀐 USB를 선물하고 싶은데 한다면 네피알에서 하겠습니다. 네? 안 된다고요? 선거법에 걸린다고요? 아, 실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태입니다. 비타샵 빼요 다이어트 사용 후기를 사실상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안모씨 사연입니다. 사실상 만족스럽습니다. 기름지거나 고칼로리 음식 먹을 때 사실상 챙겨 먹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김모씨 사연입니다. 빼요 다이어트 3월부터 쭉 먹고 있는데 효과가 사실상 좋습니다.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라 식사 후에 사실상 복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3개월 동안 6kg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사실상 단식 농성한다고 하고 뒤에선 다 처먹고 그리고 비타샵 빼요 다이어트 먹어야겠습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 사실상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올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뉴스티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일본에서 30년 동안 강제 철거에 맞서 싸우던 동포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답장을 보내 화제입니다. 어제 뉴스티기 능력평가 문제는 동포들이 거주하는 일본의 지역명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우토로입니다. 당첨자 보트, 삶을 바꾼다님, 올바른 뉴스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적폐박멸님, 우리 사회가 공정한 민주사회가 되길 기원하며 김용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계나라다님, 다산 신도시 사태를 보면서 공존을 외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는 쿨1129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한결의 사설, 조양호 회장, 이 정도 사과로 위기 넘을 수 있겠나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조현민 전무와 조전무원인 조현아 칼호텔 네트워크 사장에 대해 한진그룹 내의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제든 되물릴 수 있는 조처라는 점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한진그룹의 모든 계열사 등기 임원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달 3년 4개월 만에 칼호텔 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한 전례가 이런 의심을 키운다. 조양호 회장이 전문 경영인 도입 요구에 부응해서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를 부회장에 앉히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회사 내부에선 싸늘한 시선을 보낸다. 석태수 대표는 그룹 재무통으로 조양호 회장의 오른팔로 꼽히는 인물이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선 석태수라니 기가 막힌다. 석태수는 조양호 회장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신복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파문은 근본적으로 자질미달의 사주 일가가 회사 경영 일선에 나선 데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양호 회장의 자녀들은 완전히 대한항공 경영에서 손을 떼는 분명한 조처가 필요하다. 네, 어디 자녀만입니까? 조양호 회장 일가의 전면 퇴진. 이것이 답 아닐까요? 네, 김용민 브리핑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도 올라왔습니다. 많은 다운로드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